네, 정진 박사님. 우리 지난 시간에 박은영이에 대해서 박은영이가 숙청이 되는데 그에 네.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죠? 예, 그 관련해서 좀 더 또 세밀하게 보니까 이 권력 투쟁한 부분이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또 이렇게 공부를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부분도 보니까 상당히 우리 현대 역사상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사례 같아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해방 전후부터 네, 김일성하고 경합을 해오던 박은영이가 네, 6.25 전쟁 끝날 때쯤에서 이제 미제 간첩 네, 이런 혐의로 완전 박은영뿐만 아니라 이승엽, 이강욱 이런 남노당 세력이 네, 북한 내에서 완전 제거됨으로써 네, 김일성 독재 시대에 접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이 끝날 무렵에 김일성이가 박은영을 제거하는데도 네, 상당히 부담이 있었을 겁니까? 네.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박은영은 네. 6.25 전쟁을 일으키가지고 진행할 때까지 계속 둘이 같이 한 겁니다. 동업자 있잖아요. 동업자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에 가서 전쟁을 허용해달라 할 적에도 같이 갔고, 네, 그러니까 소련이나 중공에서 봐서도 둘이 막상 막하의 경합자인데, 이제 전쟁이 끝날부터 박은영을 제거함으로써 남노당 세력을 싹 없애므로써 김일성 독재 시대에 중간에 잠깐 보면 그 당시에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기 전까지 예, 박은영의 역량을 예, 같이 이렇게 활용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스탈린한테 같이 갈 정도 같으면 그래서 자기 위상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 박은영이하고 같이 간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박은영이는 러시아가 아니고 그 당시 소련에 예. 스탈린한테 그만큼 어필이 되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 2인자로 2인자로. 그 당시에 이제 박은영 간첩 사건이 끝나면 예, 저희가 그 당시에 스탈린이 예, 김일성과 박은영 중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김일성은 극동 소련군 정찰부대하고 손을 잡고 예, 그렇죠. 박은영은 KGB하고 손을 잡았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해방 후에도 예, 김일성은 예, 북한에 들어오기 전에 스탈린한테 면접을 받고 돌았어요. 어허, 이제 그 당시에 모스크바에 가서 면접을 받고 돌았는데, 북한에 돌아와서 김일성이가 쭉 영향력을 확대하니까 박은영이가 예, KGB를 통해서 스탈린한테 예, 김일성을 비방하는 편지를 올립니다. 예, 북한의 김일성이가 예, 남노당 세력을 무시하고 예, 완전 독재를 한다. 예, 이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스탈린이 예, 그러면 김일성이하고 박은영이하고 둘 다 돌아오라 해라. 이래가지고 모스크바에 극비리 예,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1946년도 7월달에 거기서 이제 면접식을 봅니다. 해방되고 나서 그 1년도 채 되기 전이네, 그죠? 그래서 한 1년 지난 다음에 예, 그래가지고 스탈린이 두 사람 앉혀놓고 쭉 면접을 하면 예, 김일성을 찍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박은영은 예. 잘 도와주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김일성과 박은영의 경쟁 관계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김일성은 소련 군부를 등에 업었다고 볼 수 있고 박은영이는 KGB라는 정보기관을 등에 업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연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6.25 전쟁이 끝난 무렵에 지금 이제 남노당 세력이 제거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저쪽에 스탈린이 이제 전쟁 끝난 무렵에 원래는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1951년도 6월 23일 전쟁이 일어나고 한 1년 있다가 소련이 구소련 그러니까 구소련 유엔 주재 대표가 말리크였는데 말리크가 휴전하자 이렇게 휴전협상 제의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 휴전협상 제의에서 안 받아들이다가 미국에 그럼 우리 휴전 논의해보자 이래가지고 개성에다가 캠프를 차리고
1951년 7월 10일부터 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으로 봤어도 이제 전쟁을 끝나자 이런 무렵에 했는데 1953년 3월 5일 그러니까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이 완성이 됐는데 휴전 협정이 완성되기 4개월 전쯤에 스탈린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론으로 봐서도 더 전쟁을 끝날 그 의지가 강했고 그러는데 그런데 3월 5일 날 스탈린이 죽던 날 북한의 김일성이가 이승엽, 이강국, 이마 이런 남노당 간부들 예, 체포해가지고 12명을 기습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난 3월 11일 날 박원순도 체포해가지고 감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감금을 시키자마자 이승엽, 이강국 등 이제 10명은 한 5개월 있다가 8월 6일 날 사형 선고를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근데 박은영은 이 이제 또 거물 아닙니까, 그죠? 이 섣불리 죽였다가 좀 문제가 커지니까 계속 조사를 이제 하면서 1955년 12월 15일에 사형 선고가 걸렸어요. 그래서 한 2년 10개월에 하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박은영이가 사형 선고 받은 일은 1955년 12월 15일인데 그럼 사형 선고 받고 어떻게 죽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잘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자료가 앞으로 발굴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한 이제 증언은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박은영이 남쪽에 이제 아들이 원경선님이라고 이분이 2021년 12월 6일 날 돌아가셨는데 이 원경선님도 박은영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 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날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경선님은 박은영이가 사형 선고 받아 12월 15일을 제삿날로 정해서 제사를 지내왔는데 그 이제 1990년 전후에 국수들이 망하고 그쪽에 자료들이 발굴되면서 그 정원 중에 나온 게 이제 박길용이라고요. 박길용. 이 사람은 이제 제수 한인 2세.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소련군이 들어와서 김일성 정권을 세우면서 소련에 있는 한인 2세. 우리 옛날에 이제 만주 이런 데 살다가 소련으로 건넌 한인 2세들을 대거 투입을 했죠, 북한에. 왜냐면 소련군이 북한에 돌아도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을 그 통역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때 도는 사람이 박길용인데, 박길용도 그때 돌았는데, 그 북한 내무성의 부상, 그 차관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종파 사건 때문에, 저쪽에, 모스크바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가장 그 박헌영의 최후에 대해서 유력한 증언 같아요. 그 박길용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김일성이가 1952년도 7월 달에, 동구라파하고 옛날에 구소련에 쭉 순방을 하고 돌아왔 게 1956년 7월 19일인데, 그날, 그 내무상, 우리나라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 그가 이제 방학세인데, 방학세. 이 방학세가 그 김일성 정권 초기에 반김일성 세력을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방학세한테 그 이론가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 이론가 하는 건 이제 박은영, 공산주의 이론가에 맞다. 그래서 김일성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요사이 이제 쓰는 말로 가방끈이 짧죠.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조금 이론적으로는 박은영한테 딸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비꼬는 말 비슷하게 박은영 보면 이론가. 이렇게 했는데, 그 이론가 어떻게 했어? 이걸 뭐 박은영을 붙잡아 놓고, 이게 아직 죽이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박길용 정연에는 증거가 있든 없든 바로 해치워라.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데
그게 7월 19일 날. 예. 그러니까 이제 방아쇠가 예. 그 박길용의 예. 차를 운전한 운전수에다가 예. 그 박은영을 태우고 예. 가서 예. 그 정확한 장소는 모르지만은 예. 그 평양 근처에 어딘지 밤중에 허리까지 오르는 풀이 막 그 네. 산속으로 데리고 가서 예. 그 자리에서 예. 방아쇠가 권총으로 2발을 쏴서 예. 죽이고 예. 그 자리에 묻었다. 예. 근데 이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네. 방아쇠가 2발을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데 이 정언을 신중스럽게 봐야 되는 거는 이 박근룡의 운전수가 태우고 갔다 그랬으니까 예. 박길룡의 증언이 상당히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것도 아직 이것도 또 정확하게, 그죠? 그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될 부분이고. 네. 근데 한 가지 좀 보면 의문이 생기는 게, 이미 박은영에 대해서 밑에 수하들을 다 제거했잖아요, 그죠? 남은 박은영이 하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래도 이게 박은영이가 그만큼 자기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마지막까지 이렇게 제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원래 독재자라는 게 네. 자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네. 왜 죽이는가 하면은 네. 저 놈을 가만두면은 네. 나한테 도전할 것이다. 네. 이게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김정은이 또 장승택을 네. 잔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저 양반을 놔두면은 네. 내가 죽을 거다. 네. 내가 죽기 전에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안전하다. 그게 이제 독재자들의 정치 심리학적으로 네. 잠재적 의식이라는 겁니다. 네. 그게 독재하는 사람은 막 죽여버리죠. 그 잠재적 도전자에 대해서. 그러면 그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 독재자의 그런 기질이 또는 그런 습성이 또는 내지는 그런 게 있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정치 심리학자들이 네. 그 보는 시각에, 네. 의식에 그게 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권력을 전개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후계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공개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네. 또 이렇게 그 같이 경쟁하면서 후계자들이 또 이렇게 성장하는 게 이게 민주사회고, 그렇습니다. 후계자가 양성이 되지 않는 곳은 아무리 민주사회라도 민주주의지 못하고 독재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군요. 그죠? 우리 현대적인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참, 그리고 또 내가 아까 우리 보면서 또 참 역사적으로 묘한 게, 그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니까 임진왜란이 끝났잖아요. 그죠? 그처럼 스탈린이 1953년도 3월 5일 죽으니까 우리 한국 전쟁도 6.25 남침 전쟁도 이렇게 끝이 나는 그런 거 보면 그 독재자들 내지는 적장이 죽으니까 전쟁이 종결되는 그런 유사한 우리 역사적 사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박은영이를 이렇게 제거하는 그 과정에서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군부하고 정보기관하고의 권력적 암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또 박은영이도 그 KGB의 그 못지않은 그 또 후원자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됐을 것 같습니까? 그 베리아라는 인물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 이제 김일성이가 네. 박은영을 제거한 게 그 자료를 보면은 네. 그 이제 1953년 3월 5일 날 스탈린이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 스탈린이 죽으니까 네. 그 스탈린 밑에 있던 이인자들이 네.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그 당시에 이인자로 말렌코프하고 후르시초프, 그리고 말렌코프, 후르시초프, 베리아, 이 사람들이 권력 추징을 했는데 그 중에서 결국은 성공한 사람은 후르시초프고. 그렇습니다. 후르시초프가 살아남았는데 베리아는 영국 간첩으로 몰려 죽었어요. 아하,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뒤에 박은영 간첩 사건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김일성이가 베리아가 처형되는 걸 모방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 베리아는 1930년대 후반에 그 무자비한 또 숙청이 있었죠. 그 당시에 베리아가 그걸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권력투쟁에서 그 후르시초프가 체중 잡고 베리아도 영국 정보기관의 스파이다. 예. 이래서 몰려 죽었는데 그 베리아가 총살된 게 1953년 6월 달입니다. 예. 불과 그 스탈린 죽자 3개월 만에 예. 그 영국 스파이로 몰려 죽었는데 그 당시에 제목이 예. 소련에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자본주의를 예. 소련에 이식하려고 했다. 아하. 그래서 반당, 예. 반국가적 종파 간첩 행위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그래 죽이고 나니까 1953년 7월 18일 날 예. 북한에서 예.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가 있어요. 예. 이 노동당 중앙위 정치위원회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제 자기들끼리 핵심 간부들끼리 만나는 모임인데 여기서 그 모인 게 예. 야, 베리아를 이제 죽이고 나니까 새로 집권하는 후르시초프 이런 사람들이 그 죽인 정당성을 강조했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소련이 세운 위성 정권이 있으니까 김일성이라든가 그 세력이 그걸 지지하는 모임을 했던 거예요. 아하. 네. 그 자리에서 김일성이 한 말은 예. 우리 저 백학순이라고 세종연구소장 하신 분이 예. 이 북한 연구하신 분인데 예. 이분이 북한 권력의 역사 간다 보니까 북한 권력의 역사. 네, 네. 134페이지에서 2010년도 책자. 네, 나왔습니다. 그 책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일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 소련 공산당에 있는 반역자 베리아가 예. 지금 영국 간첩으로 죽었는데 예. 우리 당에서는 예. 박은영이 비화래 예. 반국가 세력, 예. 반당 세력, 예. 그 이승엽 이런 도당들이 예. 있었다. 예. 그래서 이걸 체포해서 우리가 격리함으로써 우리 전투력을 확보해야 됐다. 그게 말하자면 이 대목을 보면은 그 김일성의 베리아 언급하고 그런 거는 상당히 그 북한 그 소련의 권력 투쟁에서 모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김일성이가 베리아 숙청 방식을 그냥 그대로 모방을 했다. 예. 그대로 이제 모방해서 그 베리아를 숙청을 하는 사람은 후르시초프. 그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세히 내용을 보면 예. 요 이제 베리아를 숙청하는 방식은 김영삼 회고록이 나오는데 예. 김영삼 전 대통령 회고록에 그래요? 그게 왜 그러면은 그 어느 결정적 순간에 누가 죽이느냐 죽느냐 하는 거는 상당히 별일들 한 거죠. 순식간에 그렇죠. 저 사람 안 죽이면 내가 죽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도 후르시초프가 베리아를 제거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 예. 그 죽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정적을 처형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김일성도 예. 박은영을 제거할 때게 예. 상당히 고민을 했다 하는 또 대목이 예. 우리 그 백악순 선생이 쓴 책에 보면은 예. 이 모 대통령이 예. 상당히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예. 그 모 대통령이가 예. 1956년 9월 18일 날, 예. 그러니까 50년대 중반에 예. 그 소련 공산당 대표 미코얀 하는 사람을 예. 그 이때는 이제 후르시초프가 잡았을 때 아닙니까? 예. 그 소련 공산당 대표가 베이징에 와서 만났는데 예. 그때 마오쩌둥 이야기가 예. 마오쩌둥이가 미코얀한테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1953년 11월 달. 예. 그러니까 그때 마오쩌둥이가 김일성을 만났는데 예. 그때 1953년 11월 달이면은 그 이제 저쪽에 이승엽, 이강국 이런 사람들은 다 사형 선고하고 박은영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 김일성이가 마오쩌둥한테 예. 야, 박은영의 이 증거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어허. 골치 아프다. 어허.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어허. 이래 보니까 마오쩌둥이가 예. 그 김일성한테 예. 박은영은 베리아가 아니다. 예. 마오쩌둥 이야기는 일개 문인이다. 예. 베리아는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은 예. 박은영은 사람을 죽인 게 없지 않느냐. 박은영은 일개 문인이다. 일개 문인에 문인이다. 불과하다. 네. 마오쩌둥이 그렇게 이제 비유를 했다, 그죠? 그렇죠. 글쟁이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주지 마라. 그러고 남노당 영수했다는 걸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마오쩌둥이 이야기했다는 그게 마오쩌둥도 박은영을 죽일 것까지는 없다는 그렇죠. 예.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김일성이 결국은 박은영이를 제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박은영이를 의식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네, 그죠? 네. 박은영이 이제 그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참, 권력의 암투가 참 두고 보면, 참, 어쩌면 그걸 요새 이제 우리가 교육상 보면,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 말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정말 그 김일성이가 그 박은영이를 갖다가 철두철미하게 제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박은영이 입장에서는 참 천추의 한을 품었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역사적 사례 같고, 결국은 그 권력 암투에서 이긴 김일성이 오늘날까지 지금 3대가 내려오면서 지금 북한 주민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에 있는 인권의 말살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세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평화를 위한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투철하고 뛰어난데, 북한에 대한 인권을 갖다가 이렇게 소홀히 하고 그 다음에 눈을 감는다는 것은 아마도 역사적으로 아마 큰 나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아마 책임을 져야 될 어떤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될 어떤 그런 사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우리가 시대 정신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 자유우파는 좀 더 거기에서 북한 주민들을 구한다는 그런 어떤 자세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런 박은영이의 어떤 최후, 김일성과 박은영이의 권력적인 암투를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이 박은영에 대해서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마오쩌둥은 또 박은영이를 또 이렇게 옹호하는 입장, 옹호라기보다도 굳이 그렇게 죽여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 만큼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하죠. 네. 이상입니다.